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6주차 10월 8일 강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콜버그 이론, 특히 그의 이론, 전기 이론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정의윤리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정의에 대한 일반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2교시, 3교시에는 콜버그 전기 이론 가운데 그의 도덕심리학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강의를 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그리고 행동주의,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가 내지 학문적 경향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제기된 다양한 학습자들의 발달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도덕 발달에 대한 이후 연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이런 영향력이 실제로 확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는 도덕 발달 영역에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동안 양심이라든지 죄의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도덕적 가치 및 행위의 관점에서 아동의 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양심이나 죄의식, 감정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 개인 주제 발표하실 때 호프만의 공감 이론 발표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1960년대 호프만 양심과 죄의식 이거 관련될 수 있는 공감 이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발표자께서 발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가 지나면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이 시기에는 오히려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행동주의 연구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덕적 가치의 획득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동일시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건 행동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애착과 충동의 억제를 위한 기본적 동기로서 죄의식 및 불안을 강조하는 이런 연구 추세가 점차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설명하기 위한 행동주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60년대 초반까지 도덕성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은 양심이나 죄의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의 기초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후 60년대부터 등장한 행동주의적 설명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입장을 따르더라도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관심이나 필요 내지 충동을 넘어서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통제가 일정 부분 자기들이 가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콜버그가 등장해서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 인간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콜버그는 도덕성에 대한 행동주의라든지 정신분석학의 개념 설명을 비판하면서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런 경험적 연구 또한 철학적인 정의 위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적 연구의 철학적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 도덕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치 관련성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치 중립성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가치 관련성 가정은 도덕이라는 개념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 내지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이고 가치 관련적인 내용과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콜버그 주장에 따르면 콜버그 이전 대부분 현대 심리학자들, 도덕 심리학자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실증주의적인 방법으로 도덕성 연구에 접근을 하고 있죠.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과학과 관련될 수 있는 연구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 이것을 지킨 다음에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실증주의적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 언어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같은 표현보다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좀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과학적 방법으로 도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선함, 옳음, 당위 같은 도덕적 용어들, 이것을 과학의 용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용어들로 변환시켜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용어로 변환시키다 보면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도덕 용어에 담겨 있는 바람직한 가치가 일정 부분 제거되고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콜버그는 도덕성 개념 자체가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덕성의 판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정의에 대한 가정. 이 부분 또한 도덕적 행동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행동주의에 반대되는 이 현상학적 정의, 현상주의의 가정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이라는 건 일상적인 도덕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라는 표현이 콜버그를 행동주의자 내지는 정신분석학자들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신분석학자들, 이런 심리학에서는 도덕의 동기가 무의식적인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 혹은 처벌적인 초자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초자아 또한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게 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자들 생각해 볼까요? 행동주의자들은 외현적 행동 내지는 이러한 행동이 행위자 자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는지 결과를 보아야만 도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 행동주의에서는 의식보다는 드러나는 행동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콜버그는 의식, 현상주의 가정을 중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성격, 우리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그런 판단을 내린 행위자의 동기와 관련되는 도덕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가 저지른 살인, 우리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 살인을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촉법 소년 이 연령대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논의가 많이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 의식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존재, 굉장히 어린 학습자라고 할 수 있겠죠. 유아 학습자. 예를 들어서 창문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밀어서 떨어뜨려서 밑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죽었다. 우린 이것을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의식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나온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콜버그 입장에서 도덕적 행동이라든지 도덕성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행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표현되는 동기라든지 도덕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의식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도덕적 보편성에 대한 가정이죠. 윤리적 보편주의. 반대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윤리적 상대주의에 반대하는 보편주의가 콜버그 이론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주의 가정에 따르면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 혹은 그 하위 문화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라고 하면 특수한 문화 이걸 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인류 안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문화라고 하면 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관적인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윤리적 상대주의가 윤리라든지 도덕 행동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한 점도 있겠지만 콜버그가 바라볼 때 도덕에 대해 정확하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치 상대적인 방식으로 도덕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앞부분에서 그 자율로서의 도덕 설명해 드리기 위해 칸트의 이론을 설명해 드렸었죠. 칸트의 이론, 정언 명령의 형식 두 가지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보편주의. 그 정식의 문장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런 칸트의 보편주의 영향을 피아제뿐만이 아니라 콜버그 또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편화 가능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콜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되면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콜버그 이론의 비판점 가운데 콜버그가 말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건 인류 전체에 있어서 보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서구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근대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던 나라들 사이에서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규정이다. 이런 비판을 조금은 받기도 합니다. 우선 콜버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은 인류 전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보편적 올바름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었다는 점, 콜버그 자신의 주장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도덕 판단의 처방적 유용성에 대한 가정이다. 여기서 이제 처방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처방주의를 다른 말로는 규정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규정주의. 영어로는 프리스크립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스크립티비즘. 약국 가셔서
이제 약국 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약국에서 약을 타는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병증을 완화하기 위해선 의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야만 병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처방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어떤 것을 당연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방주의, 이걸 규정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윤리학자 가운데 보자면 그 리차드 마빈 헤어 같은 사람이 이 처방주의 내지 규정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처방주의 내지 규정주의는 앞서 세 번째 가정에서 살펴봤던 도덕의 보편화 가능성 이상, 이것과도 직접적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이라고 한다면 예외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처방주의를 당위라고 하는 내용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칸트의 냄새, 칸트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의무로서 주어지는 규범적인 것이다. 인간의 도덕 판단에는 규범적인 요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주의,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가정은 도덕 판단의 추론 요소로서 인지주의에 대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지가 되겠죠. 앞선 가정들 행동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좀 많았다면 이 부분은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정신분석학이 정서적 측면에 좀 강조를 많이 했다면 콜버그 같은 경우는 정서주의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서주의와 반대되는 인지주의, 다른 말로는 합리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성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도덕 판단은 정서적 진술로는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지금은 저희가 도덕 심리학 부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덕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 도덕 철학, 윤리학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조 가운데 분석 철학,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분석 철학, 메타윤리학의 전기 입장을 우리 보통 정의주의 내지는 정서주의라고 표현하죠. 도덕이라고 하는 건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단순한 정서적 표현에 불과하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 행동은 나의 정서를 굉장히 심하게 손상시킨다. 정서를 손상시킨다는 건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감정의 그런 발현 정도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거짓의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콜버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지주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주의자들의 주장,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른지 참 거짓인지는 감정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정서주의자들 주장을 반대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보면 이런 숙고된 도덕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옳거나 혹은 그른지 충분히 인간들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판단, 추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옳다 그르다,
대답을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 대답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추론을 내리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추론 과정에서 제공되는 이유, 이것이 합리주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도덕적 추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면 도덕성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콜버그 이론에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나중에 3교시에서 그 3수준 6단계의 발달 이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인즈 딜레마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인즈 딜레마에서도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 대답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옳거나 그르다고 대답하게 되었는지 이 이유에 초점을 맞추죠. 대답하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제 상담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하고 있는 대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도덕 판단의 본질과 능력에 대한 형식주의적 정의에 대한 가정이다. 여기서는 형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아제 때 살펴보았었던 칸트의 이론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야 되겠는데요. 칸트, 제가 정언명령의 형식을 2가지 소개해 드렸었죠. 보편주의 정식이라든지 인간주의 정식,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칸트에게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 가운데 하나가 도덕에 있어서 추상적인 형식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다. 이건 콜버그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식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도덕 판단을 내리는 그 공통적인 특색들을 추출해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도덕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형식적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버그 같은 경우에 내용,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무엇을 사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5번째 가정에서 이야기했던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고하느냐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 사례를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근본 바탕에 있는 의식적인 추론 과정에 있었던 이론적인 근거, 도덕적 결정 내용을 정당화하는 이유, 이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에 대한 가정이고요. 이제 7번째 가정, 도덕 판단의 지배 규칙으로서 원리성에 대한 가정이다. 원리성. 원리라고 하는 건 이제 개별 행동 하나하나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특징 지어 놓고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찍어내려고 하는 행위 이론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 행위들 근본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덕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들, 그것의 근본에 있는 도덕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3번째 가정에서 살펴보았었던 보편적인 올바름, 이것을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원리의 적용, 강조하는 콜버그의 성격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칸트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언명령, 그리고 콜버그는 정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나중에 9번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원리성과 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다음 8번째, 도덕 판단은 사고 활동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에 대한 가정. 이것은 피아제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선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피아제 때도 살펴봤었지만
구성주의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내리는 도덕 판단이라든지 도덕 원리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견되는 인간의 구성물로 보고 있죠. 이런 구성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겁니다. 피아제의 구성주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9번째, 콜버그를 정의 윤리라고 부르게 되는 핵심적인 가정이죠. 도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라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 교시에 살펴보겠지만 왜 그런 행동이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판단했나요?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가장 고차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면 1교시에서도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정의의 유형들 속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 형식적인 방식에서 평등하게 대우한다 하건 아니면 실질적인 방식에서 평등하게 대우하건 기본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정의와 항상 함께 가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정의는 다른 말로 공정한 것 내지 공평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었던 보편화 가능한 것, 모든 사회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제 콜버그 심리학적 연구의 철학적 가정 9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9가지 철학적 가정과 함께 콜버그가 규범윤리학적 가정도 2가지 정도 제시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3교시에서 살펴볼 학습자들의 단계에 있어서 6단계가 가장 적절하고 고차적인 도덕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이 규범윤리학적 가정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째, 모든 학습자가 다 6단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단계에 속해 있을 테니까 이런 도덕성 단계들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판단하는 형식에 있어서 도덕적 적절성 또한 함께 높아진다는 주장이 콜버그 규범윤리학적 2번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해서 잠시 쉬셨다가 이제 3교시에는 삼수준 6단계의 발달 이론 그리고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가해졌던 여러 가지 비판들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